임상심리사 1급 필기 기출문제입니다. 고급 심리검사 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기출문제입니다. 시각, 공간 구성 능력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검사는 웩슬러 지능검사의 토막짜기 검사입니다. 웩슬러 지능검사의 토막짜기 검사는 시공간 구성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적 합치도로 확인할 수 있는 신뢰도 지수들로 짝지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KR21과 크롬바흐 알파 계수입니다. 내적 합치도로 확인할 수 있는 신뢰도 지수로 짝지어진 것은 크롬바흐 알파 계수 그리고 KR21입니다. 문항 내적 합치도를 동질성 계수라고 하고 코더 리처드슨 신뢰도 KR20, KR21과 크롬바흐 알파 계수 호이트 신뢰도가 있습니다. 지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웩슬러에 의하면 지능은 주변 환경을 효과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영역별로 특수화된 지적 능력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웩슬러에 의하면 지능은 개인이 목적에 맞게 활동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며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효과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종합적, 총체적인 노력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웩슬러 지능검사를 개발한 임상심리학자인 데이비드 웩슬러는 아미 알파, 아미 베타, 비뇌 검사와 기타 여러 가지 검사들을 바탕으로 성인용 지능검사인 웩슬러 빌리브 인텔리전스 스케일 펌 1을 개발했습니다. 이때가 1939년입니다. 아동용 심리검사에 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CAT는 아동의 인지 발달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CAT는 종합 주의력 검사라고 하는데요. 아동과 청소년의 주의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동용 심리검사에 관한 설명 3가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BGT는 시각, 운동 협응의 발달을 평가할 수 있다. HTP 검사에서 나무 그림은 사람 그림보다 심층적 수준의 자기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가정된다. 로샤 검사에서 적절한 부분 반응이 가능해지는 시기는 6세에서 7세이다. 네, 요 바로 전 문제인 지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한번 3가지 그것도 읽어봐 드릴게요. 스피어만에 의하면 지능은 일반 요인 G 요인과 특수 요인 S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에 따르면 지능은 여러 개의 독립적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텐베르그에 의하면 지능의 3가지 측면은 분석적 지능, 창의적 지능, 그리고 실용적 지능이다. 이렇게 지능의 설명 맞는 거고요. 아까 웩슬러에 의하면 지능은 주변 환경을 효과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영역별로 특수화된 지적 능력이다.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웩슬러에 의하면 지능은 개인이 목적에 맞게 활동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효과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종합적, 총체적인 노력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영역별로 특수화된 지적 능력이다. 이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심리검사를 위한 면담에서 유의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내담자의 방어성은 왜? 라는 이유를 묻는 질문을 통해 다루는 것이 권장된다. 라는 것이 잘못된 답인데요. 내담자가 방어적일 때 why라고 묻기보다 how라고 묻고 라포 형성을 통해 평가당한다는 불안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why보다는 how가 맞습니다. 그럼 면담에서 유의할 사항 중에 거리가 가까운 것, 먼 것이 아닌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담자의 비언어적 행동뿐만 아니라 면담자 자신의 반응에 대해서도 의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면담자는 눈맞춤, 안면 표정,
언어적, 비언어적 반응을 통해 내담자에 대한 관심을 표현해야 합니다. 면담자는 면담이 끝나기 5에서 10분쯤 전에 남은 시간을 내담자에게 미리 알려줌으로써 시간을 준수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로샤 검사의 반응을 기호화할 때 포함하는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로샤 검사의 반응을 기호화할 때 포함하는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 반응 순서입니다. 로샤 검사의 반응을 기호화할 때 포함하는 9가지가 있는데요. 반응 위치, 발달질, 결정인, 형태질, 쌍반응, 반응 내용, 평범 반응, 지점수, 특수점수입니다. 여기에 나온 반응 순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MMPI-2에서 프로파일의 무효 가능성을 판별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MMPI-2에서 프로파일의 무효 가능성을 판별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과 가장 거리가 먼 것. 여기에서는 무응답 문항의 개수가 20개 이상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무응답 문항의 개수가 30개 이상일 때 프로파일은 해석하기 곤란합니다. 그럼 사용되는 기준과 좀 적합한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VIRN 척도 혹은 TRIN 척도의 T점수가 하나로도 80점 이상일 때, 비임상적 장면에서 F척도의 T점수가 80점 이상일 때, FP 척도의 T점수가 100 이상일 때 무효 가능성을 판별할 수 있습니다. 무응답 문항의 개수는 30개 이상이어야 됩니다. MMPI-2에서 수검자가 모두 그렇다라고 응답했을 때 상승하는 척도를 묶은 것은 무엇일까요? TRIN 척도와 F 척도입니다. 수검자가 모두 그렇다라고 응답했을 때 상승하는 척도는 TRIN 척도, F 척도입니다. 심리검사 보고서 작성 요령에 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행동 관찰을 기술할 때 구체적 행동에 대한 임상가의 추론을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행동평가에서 측정되는 모든 행동은 추론적 용어에서 구체적 행동으로 좀 더 객관적인 평가와 측정이 가능하게끔 하고 그 행동의 강도와 지속 정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행동 관찰을 기술할 때 구체적 행동에 대한 임상가의 추론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럼 심리검사 보고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평가 목적은 정확하고 문제 지향적인 방식으로 언급한다. 평가 절차에는 실시된 검사의 종류, 구조화된 면담의 종류, 면담 시간을 포함한다. 법적인 보고서에는 검사 점수를 포함시킨다. 이것이 심리검사 보고서 작성 요령입니다. 행동 관찰을 기술할 때 구체적 행동에 대한 임상가의 추론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잘못됐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행동평가에서 측정되는 모든 행동은 추론적 용어에서 구체적 행동으로 좀 더 객관적인 평가와 측정이 가능하게끔 하고 그 행동의 강도와 지속 정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루터가 제시한 것으로 주제 통합 검사 TAT 해석 시 검토해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표현법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 이것이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TAT 해석 시 내담자가 성별을 다루는 양식, 요거는 주인공이 애착을 표현하고 있는 대상이고요. 우세한 정서, 이건 주인공의 내적인 심리 상태이고요. 반복되는 주제, 환경의 압력과 주인공의 욕구인데요. 이걸 검토해야 합니다. 내담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법은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세한 정서는 무엇인가? 반복되는 주제는 무엇인가? 성별을 다루는 양식은 어떠한가?
이런 부분은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심리검사 결과를 피검사자에게 전달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피검사자의 경제적 반응이 잘못됐습니다. 심리검사 결과를 피검사자에게 전달할 때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피검사자의 교육 정도, 이건 교육 경험이 적을수록 자세하고 쉽게 설명해야 되고요. 피검사자의 문화적 배경인데요. 다른 언어나 문화권의 경우 그 문화권에서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검사자의 정서적 반응이 있는데요. 불안이 높을수록 미래에 대한 진단적 설명은 자제해야 합니다. 이렇게 심리검사 결과를 피검사자에게 전달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피검사자의 교육 정도, 문화적 배경, 정서적 반응은 포함하지만 피검사자의 경제적 반응은 전달하지 않습니다. 피검사자의 그 경제적 반응과 같이 피검사자가 부유하거나 가난하다는 이유로 검사 결과를 차별적으로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적 성숙이나 기능에 대한 검사인 사회 성숙도 검사에서는 6가지 영역에 대한 발달 정도를 측정합니다. 다음 중 6가지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욕구입니다. 사회 성숙도 검사 6가지 영역은 자조, 이동, 의사소통, 작업, 자기관리, 사회화입니다. 여기에 욕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잘못 읽었으니까 읽어드릴게요. 사회 성숙도 검사 6가지 영역은 자조, 이동, 의사소통, 작업, 자기관리, 사회화입니다. MMPI에서 이사척도, 사이상승척도쌍에 관한 임상적 해석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이사, 사이, 상승척도쌍입니다. 네. 수동 의존적 성향이 강해 타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지만 소소한 불평이 많다.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이사, 사이 척도가 상승할 때 어떤 일이 있냐에 대한 풀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족 문제, 법적 문제, 알코올 남용 등의 문제로 치료 장면을 찾습니다. 자살 사고, 자살 시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문제 행동에 우울감, 죄책감을 보고하지만 동일한 행동 문제가 반복됩니다. 이것이 지문에 있는 이사, 사이, 상승척도 쌍에 대한 임상적 해석이었고요. 더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충동 조절의 어려움으로 충동을 행동화한 후 행동의 결과에 대한 죄책감과 불안을 경험합니다. 무모한 행동을 한 후 후회하고 자책합니다. 타인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할 목적으로 자살을 시도합니다. 변화에 대한 동기가 낮고 통찰력이 결여되어 있어 심리치료에 대한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가족, 법적인 문제로 곤란을 겪습니다. 네. 이사 척도가 무슨 척도인지 아시죠? 우울증, 반사회적 성향입니다. 내용 표집에 의해 오차 변량이 발생하는 신뢰도 계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검사, 재검사 신뢰도가 거리가 제일 멉니다. 그러면 내용 표집에 의해 오차 변량이 발생하는 신뢰도 계수와 거리가 그래도 가까운 것은 무엇일까요? 동형 검사 신뢰도, 반분 신뢰도, 문항 내적 합치도입니다.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시각 표집, 2번에 걸쳐서 조사하는 건데요. 시간 간격에 의해 오차 변량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내용 표집이 아니라 시각 표집입니다. 신경심리 검사 중 배터리형 검사와 개별 검사의 특징에 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배터리형 검사를 실행하는 경우 신속하게 변화되고
신경심리학적 연구 추세에 따라 평가 방법을 변형할 수 있다. 이 지문이 잘못되었는데요. 배터리형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신속하게 변화되고 있는 신경심리학적 연구 추세에 따라 평가 방법을 변형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변형할 수 있다가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른 특징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형 검사의 단점은 일부 기능에 대해서는 필요 이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반면에 어떤 기능에 대해서는 불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개별 검사는 기분 검사에서 기능이 온전하게 평가되면 불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별 검사의 선택과 실시, 해석 과정은 배터리형 검사보다 훈련과 경험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심리검사의 실시와 채점 과정의 일관성, 동일성을 확보하는 과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일까요? 심리검사의 표준화입니다. 심리검사의 표준화된 절차 수행을 통해 검사자가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채점하는 과정에서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진단적 면담과 치료적 면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전통적인 치료적 면담에서는 구조화된 방식이 우선시된다 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진단적 면담은 구조화된 방식을 사용합니다. 전통적인 치료적 면담에 대한 설명이 아니었죠? 네. 전통적인 치료적 면담에서 구조화된 방식이 우선시 된다고 한 문제 잘못됐습니다. 진단적 면담에서 구조화된 방식을 사용합니다. 맞는 답 한번 읽어볼게요. 진단적 면담은 임상 진단을 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진단적 면담은 상담 장면에서는 내담자의 과거력을 수집하고 문제를 파악하여 적절한 상담자와 연결지어 주기 위한 접수 면담과 유사성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려고 녹음하는 거라 처음 읽는 거라 정말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네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진단적 면담과 치료적 면담에 대한 옳은 설명드립니다. 진단적 면담은 임상 진단을 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진단적 면담은 상담 장면에서는 내담자의 과거력을 수집하고 문제를 파악하여 적절한 상담자와 연결지어 주기 위한 접수 면담과 유사점이 있습니다. 치료적 면담은 보통 진단적 면담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네,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이렇게 입에 안 붙는군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운동성 가족화 검사 KFD에 대한 해석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일까요? 인물 간의 거리는 아동이 지각한 구성원 간의 친밀도나 심리적 거리로 해석됩니다. 이것이 가장 적합한 내용입니다. 여기 해설 부분에 잘못된 내용에 대한 해설이 있는데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 특정 인물 밑에 선을 긋는 것은 그 인물에 대한 심리적 이슈를 나타냅니다. 우측에 그려진 인물은 외향성 및 활동성과 관련됩니다. 용지 하단에 그려지는 인물은 가족 내 위축된 인물을 나타냅니다. 인물 간의 거리는 아동이 지각한 구성원 간의 친밀도나 심리적 거리로 해석이 됩니다. 웩슬러 지능검사의 소검사 중 다음 요인들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5가지 읽어드릴게요. 결정적 지능, 언어적 개념화, 사회적 판단력, 실제적 실용적 지식, 과거 경험의 평가의 사용. 네, 요 5가지. 어떤 요인과 어떤 요인이 관련이 있을까요? 이해입니다. 이해. 이해 소검사는 사회적 판단력, 언어적 개념화, 실제적 실용적 지식을 묻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사회적 판단력에 대한 질문으로는 법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고,
언어적 개념화에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라는 내용이 있을 수 있고요. 실제적 실용적 지식으로는 어떤 직업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지식을 묻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와 관련돼 있습니다. MMPI-2가 개발된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MMPI의 임상 척도들이 현대의 진단 기준과 불일치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답입니다. MMPI-2가 개발된 이유 중 하나는 MMPI의 임상 척도들이 현대의 진단 기준과 불일치되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 변화에 따른 행동 양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문항 내용 및 제작 방식 등과 관련한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맞는 문항의 내용 읽어볼게요. MMPI의 문항 선정에서 사용된 예비 문항의 폭이 좁아 임상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격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새로운 규준이 필요하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시대에 어울리지 않거나 부자연스러운 그리고 남녀 차별적인 문항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2016년 모두 다 읽었는데요. 시간이 조금 지나더라도 2017년 기출문제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웩슬러 지능검사의 소검사 점수 분산 분석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로에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기억, 소검사는 지능의 수준을 잘 대표하고 다른 소검사에 비해 부적응 상태에서 점수 저하가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소검사를 비교하는 기준치로 선정된다. 니은, 언어적 소검사에서는 언어성 평균치와 동작성 소검사에서는 동작성 평균치와 비교하는 것이다. 유의한 소검사 점수 분산은 평가치가 디귿점 이상 차이 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말 땀납니다. 네, 땀나요. 자, 기억은 무엇일까요? 어휘입니다. 어휘. 니은은 평균치 분산입니다. 디귿은 3점 이상 차이 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은 어휘, 니은은 평균치 분산, 디귿은 3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정답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어휘 소검사는 지능의 수준을 잘 대표하고 다른 소검사에 비해 부적응 상태에서 점수 저하가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소검사를 비교하는 기준치로 선정된다. 평균치 분산은 언어성 소검사에서는 언어성 평균치와 동작성 소검사에서는 동작성 평균치와 비교하는 것이다. 유의한 소검사 점수 분산은 평가치가 3점 이상 차이 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웩슬러 지능검사의 양적 분산에서 소검사 점수 분산 분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전산화 신경심리 검사의 장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라포 형성의 효과가 크다. 이것이 거리가 먼데요. 전산화 신경심리 검사란 신경심리 검사 도구를 수행함에 있어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요 세 가지 장점을 가지는데요. 라포 형성의 효과와는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전산화 신경심리 검사의 장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검사 자극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반응 기록, 응답 시간 측정, 반응의 형태적 분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이것이 전산화 신경심리 검사의 장점입니다.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라포 형성의 효과가 크다라는 것은 잘못된 답입니다. 어번이 인물화 검사에서 정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한 그림의 특징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필압은 강조점에 따라 매우 다르다라고 한 건데요.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어번이 인물화 검사에서 정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한 그림의 특징 중 하나는 필압과 획의 정도가 일정하다입니다. 그래서 필압은 강조점에 따라 매우 다르다라는 것을 정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답이 아니겠죠. 그러면 정상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그림의 특징 세 가지 한번 알아볼까요? 머리나 얼굴을 먼저 그립니다. 옷을 입은 모습으로 그립니다. 지우개는 거의 사용하지 않으나 사용하고 나면 그림이 개선이 됩니다. 이것을 정상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그림의 특징으로 봅니다. 아동 및 청소년용 심리검사 중 클로닝거의 심리생물학적 인성 모델에 기초하여 개발되었고 기질과 성격이라는 두 대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검사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JTCI입니다. JTCI 기질 및 성격 검사는 클로잉거의 심리생물학적 인성 모델에 기초해서 개발된 청소년용 성격 검사지로 기질과 성격이라는 두 대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가지 기질 척도는 자극 추구, 위험 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 척도이죠. 세 가지 성격 척도는 자율성, 연대감, 자기 초월 척도입니다. ASEBA 행동 척도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CBCL 6-18 초등학생용에는 언어 발달 검사 항목이 포함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CBCL 6에서 18에는 언어 발달 검사 항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맞는 내용 한번 알아볼까요? CBCL 6에서 18은 양육자에 의해서 시행이 됩니다. YSR은 11세에서 18세의 중고등학생 본인이 응답하는 검사입니다. 유아행동평가 척도는 1.5세부터 그러니까 1년 반, 1년 5개월부터 5세에 해당하는 아동의 부모용 및 담당 교사용으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CBCL 6에서 18 초등학생용에는 언어 발달 검사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포함된다라는 설명은 잘못된 설명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MMPI-2의 코드 유형 중 불안과 초조 및 상당한 혼란을 수반한 우울을 시사하는 것은 어떤 코드 유형일까요? 정답은 28척도 82척도입니다. 28, 82. 우울은 2번이고 혼란은 8번 척도이거든요. 그래서 28, 82 코드 유형입니다. 다음 중 심리검사 사용의 윤리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비밀보장의 원칙이 있으나 법원의 명령에 의해 심리검사 결과를 참고 자료로 제출하였다. 이것은 심리검사 사용의 윤리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뇌손상 평가에 대한 훈련과 경험이 미비한 경우 검사를 실시하면 안 됩니다. 영재 아동이란 웩슬러 지능검사 결과 IQ 130 이상에 해당되는 아동으로 지능 및 창의성이 우수합니다. 다문화 가정 아동의 경우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웩슬러 지능검사 영역 중 언어 이해 부분에서 다분히 한국 상황과 관련된 문항의 점수가 낮게 측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뢰도와 타당도를 위해 언론 매체 등의 검사 문항과 원자료를 제시하면 안 됩니다. 이게 심리검사 사용의 윤리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 정답이 아닌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심리검사 사용 윤리에 위배되는 경우에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정답은 위배되지 않는 경우를 보는 거기 때문에 비밀보장의 원칙이 있으나 법원의 명령에 의해
심리검사 결과를 참고 자료로 제출하였다. 이 부분은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MMPI 검사의 타당도 척도 중 무응답 척도가 상승할 수 있는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채점이나 기록상 오류, 이것은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채점이나 기록상 오류는 무응답 척도가 상승할 수 있는 이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승할 수 있는 이유로 적절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부주의, 불충분한 읽기 수준, 의미 있는 답변에 필요한 정보나 경험이 없을 때입니다. MMPI-2의 임상 척도 중 HY 척도의 하위 척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정답이 사회적 소외인데요. HY 척도의 하위 척도에 그러면 포함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신체 증상 호소, 그리고 사회적 불안의 부인, 그리고 공격성의 억제입니다. 이 사회적 소외, 소셜, 나 진짜 이럴 때 너무 자괴감이 느껴집니다. 소셜 엘리네이션. 네, 이거 단어 잘 몰라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사회적 소외는 소외, 고립, 다른 사람들과 동떨어진 것처럼 느끼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한다는 믿음, 자신의 팔자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반사회성 척도의 하위 척도입니다. 또는 조현증 척도의 하위 척도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소외는 HY 척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뭘 좀 알고 해야 되는데 제가 공부하려고 녹음하다 보니 필기뿐만 아니라 실기까지 좀 염두에 두고 녹음하다 보니 여기에 있는 해설들을 읽으면서 자괴감을 느끼면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심리검사 사용자는 ABC 수준으로 분류됩니다. 다음 중 검사 사용자 자격을 결정하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일까요? 검사 사용자 자격을 결정하는 요인입니다. 정답은 여기에 있는 지문이 모두 포함되는 건데요. 사용자의 역할, 검사 사용 환경, 검사의 속성, 검사의 목적, 이 모든 것이 검사 사용자 자격을 결정하는 요인입니다. 다음 중 아동의 각성 수준과 충동성, 주의 유지력 등 주의력과 충동성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과제 수행 검사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한국판 코너스 평정 척도입니다. 아동의 각성 수준과 충동성, 주의 유지력 등 주의력과 충동성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과제 수행 검사가 아닌 것. 한국판 코너스 평정 척도입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과제 수행 검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연속 수행 검사 CPT, 주의력 장애 진단 시스템 ADS, TOVA, 가변주의 검사가 과제 수행 검사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과제 수행 검사에 해당이 됩니다. 한국판 코너스 평정 척도는 아동 및 청소년의 ADHD를 진단하기 위해서 코너스가 1969년에 개발한 규준 지향적 질문지입니다. 6에서 14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코너스 부모 평정 척도와 코너스 교수 평정 척도가 있는데요. 아동의 각성 수준과 충동성, 주의, 유지력 등 주의력과 충동성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과제 수행 검사는 아닙니다. 네, 코너스 평정 척도는 과제 수행 검사는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과제 수행 검사는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과제 수행 검사는 연속 수행 검사 CPT, 주의력 장애 진단 시스템 ADS, 가변주의 검사 TOVA입니다. 직접적 행동 관찰법에 비해
행동 평정 척도를 사용하는 경우의 장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평정 대상 행동의 상황 특정적 변산을 민감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 지문이 잘못되었는데요. 아동 청소년 심리평가에는 면담과 행동관찰법, 행동평정 척도가 있습니다. 그중 행동평정 척도는 표준화된 형태의 척도에서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 특성에 관한 종합적인 판단을 그들이 알고 있는 정보 제공자로부터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동평가 척도는 어떤 행동이 존재하는지를 1차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특정 행동에 대한 정보 제공자의 지각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정 대상 행동의 상황 특정적 변신을 민감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면서 읽으려니까 더 어려워요. 다시, 직접적 행동관찰법에 비해 행동 평정 척도를 사용하는 경우의 장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이 평정 대상 행동의 상황 특정적 변산을 민감하게 파악할 수 있다라고 쓴 지문이 가장 거리가 먼데 민감하게 파악할 수 없다가 정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장점 3가지 읽어볼게요. 발생 빈도는 낮지만 중요한 행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 주변의 제3자를 통한 정보 획득이 가능합니다. 내담자의 행동에 대해 일상적 환경 속에서 정보 획득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직접적 행동관찰법에 비해서 행동 평정 척도를 사용하는 경우 장점입니다. 아동 청소년 심리 평가를 할 때 면담, 행동관찰법, 행동평정 척도가 있는데 그 중에 행동평정 척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비구조적 면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면담 과정에서 내담자의 자발성이 억제되기 때문에 연구 목적으로 흔히 사용된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비구조적 면담에 대한 설명 한번 읽어볼까요? 내담자의 상태나 상황에 따라 면담의 절차나 형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구조적 면담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임상가가 상당한 정도의 숙련성이 요구됩니다. 수집된 자료를 객관적으로 수량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면담 과정에서 내담자의 자발성이 억제되기 때문에 연구 목적으로 흔히 사용된다라고 했는데 면담 과정에서 내담자의 자발성이 억제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억제되지 않고 더 유연성 있게 진행되는 내담자 반응에 따라서 더 유연성 있게 상담자 판단을 하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발성이 억제되는 방법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심화돼서 비구조적 면담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조적 면담의 장점은 자유로운 답변을 들을 수 있고요. 특정 내용을 집중적으로 탐색할 수 있습니다. 라포 형성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숙련된 전문성이 요구되고요. 여러 방면으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기 좀 힘듭니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의 객관적 수량화가 힘듭니다. 이것이 단점입니다. 심리검사를 객관식 검사와 투사 검사로 나눌 때 객관식 검사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객관식 검사와 투사 검사 중 객관식 검사의 장점으로 옳은 것. 검사자나 상황의 변인에 따라 영향을 덜 받아 안정적이다. 이것이 장점입니다. 검사자나 상황의 변인에 따라 영향을 덜 받아서 안정적이고요. 이것이 객관적 검사의 장점이고요. 투사 검사의 장점을 3가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반응을 얻을 수 있어 해석 자료가 풍부하고
검사 자극의 특징 때문에 피검사자가 적절한 방어를 하기 어렵고 전의식이나 무의식 내용을 드러내는데 적합한 것이 검사의 장점 세 가지였습니다.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에서 각각의 문항을 통과한 사례 수를 백분율로 환산한 후에 이 백분율의 차이값을 계산하여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문항 변별도입니다.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에서 각각의 문항을 통과한 사례 수를 백분율로 환산한 후에 이 백분율의 차이를 계산해서 구하는 것은 문항 변별도입니다. 다면적 인성검사 MMPI의 실시와 채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K교정이란 척도의 진단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비율의 K 척도의 원 점수를 HS, PD, PT, SC, SI 척도 원 점수에 더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했는데요. 이 답이 잘못된 답입니다. K교정은 정신적 장애를 지니면서도 정상적인 프로파일을 보이는 사람들을 식별하기 위한 것으로 방어성과 경계심을 L 척도보다 은밀하고 세련되게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K교정은 이렇고요. K교정 척도는 임상 척도 1, 4, 7, 8, 9번이고요. HS, PD, PT, SC, MA입니다. 그래서 척도 7과 척도 8은 K의 원점수를 더해주고 척도 1과 척도 4, 척도 9에는 K의 비율을 각각 0.5, 0.4, 0.2배로 더하여 교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K 교정의 이 질문에 대한 그 설명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다시 한번 MMPI의 실시와 채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K 교정이란 원래 정신적 장애를 지니면서도 정상적인 프로파일을 보이는 사람들을 식별하기 위한 것으로 방어성과 경계심을 L 척도보다 은밀하고 세련되게 측정하는 것이다 라고 해야 맞는 건데 여기에는 K 교정이란 척도의 진단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비율의 K 척도의 원점수를 HS, PD, PT, SC, SI 척도 원점수에 더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한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맞는 것을 한번 읽어볼까요? 환자로부터 최대한의 협력을 얻기 위해 왜 실시하는지 알려주어야 한다. 문항에 대해 검사자의 조언을 구하는 환자들의 경우 피검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검사가 시작된 후 곧바로 완료되었다고 제출하는 경우는 검사에 대한 저항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실시와 채점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K교정과 K교정 척도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4문제 남았습니다. 다음 중 섹스의 문장 완성 검사 SSCT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SSCT는 개인과 집단 모두에게 실시할 수 있으며 약 20분에서 4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면 이 SCT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삭스에 의해 개발된 문장 완성 검사는 총 50개의 문항이고 4가지 영역인 가족, 성, 자기 개념, 대인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장 완성 검사는 개인과 집단 모두에게 실시할 수 있고 약 20분에서 4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채점은 피검자가 보이는 손상의 정도에 따라 각각 0, 1, 2점으로 평가합니다. 문장 완성 검사는 성격의 기본 구조와 원초적 욕구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게 해주는 검사는 아니며 로데에 의하면 청년기 문제를 다루거나 내담자의 욕구, 내적 갈등,
환상, 감정, 태도, 야망, 적응상의 어려움 등에 대해 파악하고자 할 때 문장 완성 검사가 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네. 러울대가 1946년에 이렇게 평가를 했네요. 네. 신경심리평가에서 객관적 손상에 비해 증상 위장이 의심되는 행동 양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네, 실제 손상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모든 검사 항목에서 수행이 저조하나 위장자의 수행은 각 검사마다 기복이 심하다. 요게 증상 위장이 의심되는 행동 양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손상이 있는 사람들은 각 검사마다 기복이 좀 심하긴 하지만 증상 위장자는 거의 모든 검사 항목에서 수행이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된 거고요. 맞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본인의 증상이나 병력은 소상히 보고하나 기억력 검사에서 저조한 수행을 보입니다. 난이도와 무관하게 검사 수행의 초기부터 저조함이 나타납니다. 검사 결과에서 예상되는 장애 정도와 실제 손상에서 예상되는 장애의 정도를 비교할 때 괴리가 큰 편입니다. 이것이 신경심리평가에서 객관적 손상에 비해 증상 위장이 의심되는 행동 양상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의심되는 행동 양상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실제 손상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모든 검사 항목에서 수행이 저조하나 위장자의 수행은 각 검사마다 기복이 심하다라는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실제 손상이 있는 사람들은 각 검사마다 기복이 심하지만 증상 위장자는 거의 모든 검사 항목에서 수행이 저조하거든요. 반대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네. 자, 다음은 57세 남자 환자의 상황적 스트레스와 관련된 로샤의 구조 요약입니다. 아래 표를 보고 내릴 수 있는 결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데요. 제가 로샤 검사 구조 요약에 대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명도 어렵고 낭독도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 57세 남자의 상황적 스트레스와 관련된 로샤 검사 구조 요약된 것을 보고 결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는 질문의 정답은요. 스트레스가 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이것이 결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정답은 어쨌든 이 문제답 한다면 요것은 정답은 스트레스가 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B는 8대5 0, 2A는 13.0, D는 0. 혼합 결정인 유형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너무 어려워요.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네, 이 문제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맞는 것은 상황적인 스트레스가 있는 상태이고 평소 통제력은 견고한 편이면서 심리적 붕괴나 충동성에 취약한 상태는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대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데요. D는 0, AD, JD는 플러스 1이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스트레스 적응 능력이 양호하다고 본대요. 그리고 현재 상황적인 스트레스가 있으나 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자아중심적 지표. 여기에 0.33이 3R 플러스 괄호 2 슬래시 R 보다 작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유동성 지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언어 이해 능력, 논리적 추리력, 상식 등에서 확인된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언어 이해 능력, 논리적 추리력, 상식 등에서 확인되는 것은 결정성 지능입니다. 유동성 지능이 아닙니다. 그러면 유동성 지능에 대한 설명 한번 알아볼까요?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능력이고요. 중추신경계의 성숙에 비례해서 발달하고 쇠퇴합니다. 그리고
언어적 이해 능력과 이거랑은 관련이 없고요. 새로운 상황을 만났을 때의 문제 해결 능력에서 나타납니다. 자, 유동성 지능에 대한 설명 다시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능력이고요. 중추신경계의 성숙에 비례하여 발달하고 쇠퇴하고요. 새로운 상황을 만났을 때의 문제 해결 능력에서 나타납니다. 언어 이해 능력, 논리적 추리력, 상식 등에서 확인되는 것은 결정성 지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 2017년 임상심리사 1급 고급 심리검사 기출문제였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좀 힘들면 듣지 마세요. 네, 이것이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